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정재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부인과 자식을 둔 왕, 바로 태조 왕건이죠. 부인이 29명, 자식이 25남 9녀입니다. 과연 태조 왕건은 왜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877년 1월 31일 태어났고요. 태조 왕건 그러면 왕건, 고려를 건국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가 바로 삼국을 통일한 것으로 유명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해서 한반도의 첫 통일. 그런데 바로 태조 왕건은 한반도를 다시 한번 통일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통일을 했는데 그 앞의 통일보다 훨씬 더 영토도 넓어졌고 훨씬 더 민족도 융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죠. 그럼 과연 어떻게 민족을 잘 융합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결혼정책이었죠. 많은 혼인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융합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태조 왕건은 66세에 경기도 개성시에서 사망하고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죠. 자, 왕후가 6명, 그리고 왕후에서 난 자식이 12남 7녀인데요. 본부인인 신의 왕후 유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장하 왕후 오씨에게서는 낳은 자식 해종이 2대 왕이 됩니다. 세 번째 부인인 신명순 성왕후 유씨에게는 바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둘째 아들인 바로 정종이 3대 왕이 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왕소죠. 바로 광종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광종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태조 왕건은 자기 자식들 중에 3명이나 왕을 시켰죠. 많은 왕자들이 왕을 하고 싶어 하겠죠. 왕권은 불안정하고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4대 광종은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아닌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후궁까지 쫙 다 합친다면 왕건은 총 29명의 부인과 25남 9녀의 자식을 두었죠. 궁궐에서 뛰노는 자식 둘 중에 하나는 다 자기 애란 말입니다. 얘야, 너 참 귀엽게 생겼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당신인데요? 이럴 정도로 왕건은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하고 그 자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 우리 여러 민족들을 융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결혼 정책이죠. 정략 결혼. 그것이 바로 여러 호족들을 결혼 정책을 통해서 포섭한 거죠. 결혼을 못할 경우에는 성을 줄죠. 줄사자의 성자. 어떤 성? 왕건이 왕씨니까 왕의 성씨를 부여한 거죠. 이게 사성 정책입니다.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친척들은 다 가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걸 의제 가족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장인, 뭐라고 합니까? father-in-law. 법 안에서 father, 아버지다 이거예요. 또는 시아버지도 father-in-law. 그러면 시어머니 또는 장모는 뭐라고 그래요? mother-in-law. 법 안에서 어머니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제도에 의하면 가족이다 해서 의제 가족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 그 자식들을 수도에 인질로 잡아두는 정책. 그래서 반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기인제도죠. 이것도 왕건이 한 정책입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지배권을 보장해주는 게 사신관 제도죠. 사실 태조 왕건은 통일신라를 멸망시킬 때 있는 군대 없는 군대 다 끌고 왔어요. 경주로 침입했죠. 이때 경순왕은 바로 군신회의 끝에 안 되겠다. 왕건하게 겨룰 수 없다. 나라를 들어서 주자라고 하는 귀부 정책을 하게 되죠. 이때 왕건은 오히려 무릎 꿇으면서 경순왕에게 통일신라의 경순왕님이 왜 그러세요? 우리는 있는 군대 없는 군대 다 끌고 왔지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냥 이 지역
신라 지역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최초의 사신관으로 경순왕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김부를. 이런 걸 보면 자기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동시에 책임까지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태조 왕건의 왕권,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민족 융합 정책 외에도 태조 왕건은 애민 정책, 숭불 정책, 북진 정책도 함께 4대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민 정책은 우리 지금도 부가가치세 10%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분의 1세. 또 흑창이라 하여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죠. 그래서 궁궐에서도 썩는 음식, 상한 음식들 검은 문의 창고에다 뒀다 이거예요. 이거 버리지 말고 음수로 버리지 말고 차라리 배고픈 백성에게 나눠주자. 이게 흑창제도죠. 검은 문의 창고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백성들에게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흑창제도도 태조 왕건이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숭불 정책을 펼치는데요. 연등회와 팔간회를 강조합니다. 연등회는 알죠?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팔간회는 어떤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로 모듬하는 거고요. 북진 정책은 우리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했는데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국호가 고구려, 고려, 고구려, 고려. 이 고구려가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바로 발해에 의해서 이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국가는 발해잖아요. 이 발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느냐? 말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발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 이 나라를 멸망시킨 말갈과 적대시하고 발해 유민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더 북진 정책을 해서 바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더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조 왕건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심리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태조 왕건 사실 왕족도 아니었어요. 왕족이었던 궁예의 부하에 불과했어요. 근데 워낙 궁예가 바로 심성이 나쁘고 난폭하니까 동기들이 궁예를 내치고 바로 왕건을 추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추대로 궁예를 타도한 왕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기들에 의해서 자기도 타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기들과 잘해야 됐죠. 그래서 동기들, 호족 세력들을 흡수하는 결혼 정책을 했던 거예요. 또한 후백제를 격파할 때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근데 여기 네 분이 있었어요. 견훤의 아들 신검이 있었어요. 신검과 견훤은 상극 관계였어요. 부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용해서 견훤을 흡수하고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 군과 함께 바로 왕건은 후백제 신검군을 격파합니다. 신라 경순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신관 제도 등을 통해서 바로 흡수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보면 왕건은 어떨 때는 힘으로, 어쩔 때는 자기 걸 떼주면서, 어쩔 때는 인정해주면서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자기 여러 호족 세력들을 흡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혼인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왕건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난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 내 상관, 왕족인 궁예를 타도해서 친구들 추대로 왕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호족 세력과 결혼하는 것이었다고. 그것이 바로 왕권 유지의 최상이었을 뿐이야. 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건은 바로 결혼 정책을 통해서 고려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자기 자식들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했지만 바로 4대 왕인 광종 때부터는 왕권이 다시 강화되고 성종 때부터는 고려가 어느 정도 문물이 완성돼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심적 불안감 이런 걸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는지 왕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문학 강사 정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